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7,08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위장 세력이 아닌 진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회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김종일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교수는 위협적 대상이 되는 위장 난민이 아닌 진짜 난민을 가리기 위한 난민 신청과 증명 과정 등이 열악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들은 해외 각국의 언어를 잘 알고 다양한 문화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을 위해 이를 토대로 면담과 난민 신분 입증 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해온 김시몬 선교사는 요르단과 터키, 레바논 등의 난민 주변국 사역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정착국인 독일 등의 유럽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거나 이동 경로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들만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 주변국에 머무는 난민들은 정착국이나 주변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살해와 불이익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다며 외로운 이들을 섬기는 사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는 난민들을 둘러싼 지금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을 당연히 섬기는 일이겠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시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난민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즉 이 일은 어쩌면 우리 생애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는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국의 선교 정책과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C채널 방송이 창사 10주년을 맞아 특별 후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후원 방송 둘째 날에는 C채널 방송에서 전한 국내 선교 이야기들이 소개됐는데요. 방송을 통해 전해진 감동적인 사연들에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창립 이후 국내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온 C채널 방송. 후원 방송 둘째 날에는 C채널 방송이 그동안 걸어왔던 국내 선교의 발자취들이 소개됐습니다. C채널 방송 프로그램 힘내라 고향교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던 김범리 목사 이야기. 김범리 목사의 딸 김주영 자매는 횡문 근육종이라는 희귀암을 앓다가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 움직이지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찬양을 불렀다는 김주영 자매. 수백 년 동안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김범리 목사의 신앙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면서도 찬양을 했어요. 발음이 잘 안 돼. 내가 이제 점점 되니까 기억력도 없어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병원 가족들하고 같이 치료받는 친구들 병원 원목실 분들 모여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둘째 날에는 C채널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후원자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13년 전부터 뇌출혈로 인해 몸의 반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병옥 집사. 거동이 불편한 이병옥 집사는 C채널 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일날만 이제 교회 가고 평상시는 이제 텔레비로 설교 말씀 듣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항상 텔레비를 틀어놔요. 그 어떤 때는 뭐 듣다 보면은 나를 끄박 세울 때도 있고. 국내 선교를 향한 변치 않는 비전으로 쉼없이 달려온 C채널 방송. 그 뜻에 동참하는 여러 후원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채널을 통해 사연이 소개됐던 유동부치아바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등 기업들의 후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옳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아서 네. 내가 이런데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소명의식이 일어나는 네. 그런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렇죠. 방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31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시채널 방송 창립 10주년 특집 후원방송. 잠시 뒤 진행되는 후원방송 3부에서는 시채널이 함께한 감동적인 해외 선교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잠잠했던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을 위한 시위가 다시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스페인 카탈루냐 여행 경보 단계를 여행 자제로 격상했습니다. 네, 스페인 중앙정부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카탈루냐 독립 시위가 다시 거세졌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와 함께 고유 언어 사용을 늘 주장하며 이행하고 있는 카탈루냐주는 19세기 말부터 독립에 관한 발판을 세우다가 2012년 지방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유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며 본격적으로 독립의 정치적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논쟁이 한번 되었던 카탈루냐 독립주정부 주민투표를 2017년 10월 1일에 다시 실시하였고 같은 달 27일에 투표를 통한 카탈루냐 의회의 승인하에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통해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하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 155조에 의거하여 위헌임을 선포하고 자치정부를 해산한다 밝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 정부 수반과 함께 10명이 기소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관련자들을 폭동 소요와 횡령죄로 짧게는 9년, 길게는 15년의 실형에 처하자 카탈루냐주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을 주도로 형량의 부당함과 석방을 주장하며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페인은 다음 달 초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10분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 야당들은 대법원의 선고에 따른 시위를 두고 책임론과 함께 총선 표머리에 들어갔고 벌써 총선에 관한 새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집권당인 사회당의 표가 다소나마 감소되는 추세와 함께 헌법 155조 항을 다시 적용하여 카탈루냐주의 의회와 주정부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국민당과 극우 정당인 복수의 표가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진보 사회당 쪽의 일부 의견도 강경 대응 쪽으로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문제나 여타의 이해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상을 판단하기도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철저히 계산된 독립을 주장하며 분열과 극렬한 시위로 치닫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며 아울러 조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바라보며 화합과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만큼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주장을 접어두고 진보를 품어주며 보수를 정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야 하지 않나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정죄를 품은 시위의 결국은 모두의 패망입니다. 고국 그리고 모든 분쟁과 갈등의 지역에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극단적 이념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곳곳이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만 해서만이라도 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음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목과 갈등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유대인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 was part of history that no one can forget. During the reign of Nazi dictator Adolf Hitler, Jews lived under daily terror. Their synagogues were burned, and millions were sent to concentration camps. 6 million perished. Some nations opened their doors to the fleeing Jews. China was one of them. Many Jewish families applied for visas to come to China. All of a sudden, cities like Shanghai became home of the Jewish refugees. Many were relieved that China was a safe place, a country that changed their lives. Elizabeth Linton was born in Austria. She and her husband recently visited Shanghai, China. Not for sightseeing, but in memory of her deceased father, Michael Weiss, who came to Shanghai after fleeing the Holocaust. Weiss was born in Vienna, Austria, after Hitler overran the country. As they drew, he realized that he couldn't safely remain in the country. After he came to Shanghai, he was working as an engineer. He ha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in Vienna. He was about 25 years old at the time. When I hear stories about how the nations, many of the nations, including America, turned away Jewish people seeking refuge, it really is heartbreaking when you think about it. But look at what the Chinese people did. They opened their arms to a persecuted people. Some came without visas, some came without passport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Upon landing in China, American missionary couple Thorne and Carol Stearns embraced Weiss. And they introduced him to Watchman Nee in the church in Shanghai. Watchman Nee was a church leader and Christian teacher who worked in China at the time. Exposed to many Chinese Christians, Weiss was deeply touched by their help and love for him. He learned about the Bible from the Chinese Christians. I think it was 15th of November 1939. He was baptized by Watchman Nee. Watchman Nee gave him the name Johannes as his Christian name, and Johannes stands for John. Just when Weiss thought things would get better, the Japanese military invaded Shanghai and he was taken prisoner and sent to a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imprisonment, he was threatened numerous times with death. However, Weiss only did two things: read the Bible and pray. At the end of World War II, Johannes Michael Weiss stayed another 8 years in China before moving back to Vienna. He immediately started a new life. And he prayed. I have many prayers that he wrote down for his children, that we would come to know God early in life and embrace the faith in God with all our hearts. Today, as she walks around the Shanghai Jewish Refugee Museum, she was drawn to all the memories here. It made it real that he was here, and especially the name of John that was given to him as his Christian name. Johannes Michael Weiss passed away in 1983. With a degree in theology studying, he never stopped giving praises to Jesus and thankfulness for the Chinese who introduced him to the Lord. And my father told me that the Word of God kept him alive. Meng Fei Li, CBN News.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영덕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영덕보다 남쪽인 포항, 포항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포항하면 좀 과메기도 생각이 나고 호미곶도 생각이 나는데 포항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포항이 지금처럼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한 5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69년도에 소위 포항제철 신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처럼 포항이라는 도시가 생겼지요. 네. 그 당시에는
포항은 도시도 아니었고 네. 조그마한 어촌이었고 그다음에 바닷가 마을이면서 동시에 큰 평야지대가 있는 그래서 농사가 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그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런 산업 도시가 됐고 네. 또 그 산업 도시가 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도시가 돼서 사실 옛날 뭐 지금 찾아가는 그 뭐 호미곶이나 네. 예, 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정말 가기가 먼 길이었고 네. 뭐 찾을 수 없는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특별히 이제 포항제철이 시작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처럼 포항 시내 가운데를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형산강이라는 강인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사실은 포항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네. 남쪽은 이제 소위 우리가 거기가 이제 영일만이라고 하는 그 내륙 지역인데 영일군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그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북쪽에는 주택가가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네. 남쪽은 바로 포항제철이에요. 그래서 어. 포항제철이 이제 이렇게 크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포항시의 어떤 그 구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지금은 또 교통도 좋아져서 포항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럼요. 뭐 KTX, 뭐 예. 고속도로도 포항까지 가니까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호미곶을 같이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호미곶 갈 수 없어요. 너무 네. 멀어서. 포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포항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딜까 궁금해지는데요. 포항에 사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 당시에 이름은 이제 괴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네. 지금은 이제 대송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괴당교회가 어디였냐면 지금 그 포항제철 본사 건물하고 네. 네. 바로 옆에 괴당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예. 그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이 교회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이 개발이 되면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바깥으로 이전해서 나오면서 대송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와 장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흥교회라는 교회가 그 교회는 이제 이 대송교회보다는 한 4년 후에 예. 대송교회가 1901년에 시작돼요. 1901년에 시작되는데 장흥교회는 1904년, 네. 4년 5년 그때쯤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교회가 합쳐서 이제 대송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죠. 네. 그래서 역사는 이제 먼저 된 교회, 괴당교회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 교회가 가장 이제 포항 지역에서는 오래된 교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산강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포항이고 네. 이쪽은 영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지금 포항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로 모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송교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지금 현재 포항시의 가장 오래된 교회고 네.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이제 포항 북쪽에 있는 포항 지금 현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포항 제일교회가 1905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4년 뒤에 시작되죠. 그러니까 옛날 구포항에서는 지금 포항 제일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네. 지금은 포항시가 하나로 됐으니까 사실은 대성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가 되죠. 네, 교회 시초를 좀 포항 지역의 시초를 좀 알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다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대성교회의 경우가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군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선교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네.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소래교회. 네. 이때 소래교회는 이제 황해도 장현군에 있는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때 그 서경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 중심에 있게 되는데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경우도 그 만주에
그 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이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어학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이 의주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네 청년이 중심이 돼서 이 로스 목사님의 어학 선생님이 됐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던 사람이 이제 네. 서경조하고 서상윤이라고 하는 두 분이 또 나중에 또 가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세례교인은 국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 우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짊어지워서 이제 너네들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내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들어와서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소래교회가 된 건데 그것이 네. 서경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제 괴담교회가 곧 대송교회가 시작될 때에 네. 박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이분이 1890년, 네. 189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땐 굉장히 빨리 가는 세대거든요. 네. 적어도 유학을 가는 세대들은 190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주로 1900년 전에 간단 말이죠. 10년 전에 그것도. 그것은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포항 지역이 사실은 일본과 가깝게 사실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네. 외국의 침략도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분의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189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네. 일본이 선진 문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해서 1900년에 돌아와요. 한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자기 고향집 사랑채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모아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대성교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도 아니고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고 네. 예배를 인도해 준 사람도 없던 것이고 박군현 씨 자신이 일본 생활 10년 동안에 깨달았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 아마 박씨 일가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박씨들이 이제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4-5명 이렇게 모임에 시장이 초기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천주교 박해가 시작돼요. 1902년에. 그래서 다 흩어지죠, 다시. 이제 천주교 박해와 더불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박해도 이제 시골이니까 더 이제 크게 강했죠. 서울은 중앙정부가 일단 지켜주니까 그건 괜찮은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공동체가 흩어졌다가 한 4-5년 지나서 1907년쯤 가서 다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대성교회가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대성교회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없었던 순수하게 우리 그 박군현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배당도 마련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 교회는 여러 차례 지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는데 그 이전까지 뭐 초가지붕 교회가 몇 채 옮겨졌다가 함석지붕 갔다가 기와지붕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여러 차례 옮기면서 짓는데 다 자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죠. 시골 교회였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참 독특하게 성장한 교회였다. 지금 뭐 1900 초반에 있던 이제 포항 지역의 교회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포항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역사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항 제일교회예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처음에는 포항교회였어 그냥 포항교회였는데 그 포항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산강 북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 항구가 큰 항구 2개가 있는데 옛날에 포항 항구라고 하는 게 구항구예요. 신포항 항구는 포항제철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신포항 항구고 그리고 구포항 항구는 주로 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어선이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구포항 근처에 있는 것이 이제
본래 제1교회였는데 포항에 가면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네. 죽도시장이라고 네, 다 그렇죠. 알아요. 네. 죽도시장 근처예요. 네. 이 이제 포항교회 출발지가. 그리고 거기에 영흥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영흥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이 포항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1911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흥학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이 학교를 살아남았고 지금 현재 포항 영흥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을 이제 양육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포항교회가 감당했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항교회가 지금 포항 제1교회죠. 포항 제1교회가 한 일 가운데서 이 영흥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 포항 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네. 양육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이 대성교회하고는 다르게 여기 이제 시내교회다 보니까 이제 크게 성장을 해요. 지금 포항 제1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근데 그 큰 교회로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은 위치가 포항 그 IC 고속도로 출구쯤에 있어요. 네. 좀 나가서 조금 시내 들어가기 전에 산 밑에 큰 그 단지를 형성해서 포항 제1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큰 역할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영흥초등학교 세워서 지금까지 110년, 2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길러냈다는 역할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많은 지교회를 세웠어요. 수십 개의 지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포항이 커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로 이 교회가 초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70년대, 80년대 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1910년대부터 이미 지교회 세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출신 그 장로님이 소위 그 3.1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영흥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세웠던 영흥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포항 지역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한 20명이 이제 포항교회 신자들이 전부 구속이 되죠. 네. 최종적으로 형을 받는 사람은 6명이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20명이 체포가 돼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되고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 제1교회가 우리 민족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또 해방 이후부터 이분이 별세하실 때까지 포항 지역의 문화 활동, 문화 예술 측면에서 아주 큰 공헌을 남기셔요. 네. 그래서 포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는 이분 이름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포항 지역 그 문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분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죠. 네. 포항에.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을 하나 세워서 이분의 이름을 우리 포항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포항 제1교회는 이제 아까 대성교회보다는 조금 한 4, 5년 늦게 시작한 교회지만 포항 중심가에서 발전하면서 성장한 교회로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한 교회로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은 제임스라고 하는 그 대구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활동했던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네. 그분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 포항 교회는 안의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출발점에서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포항 지역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로 성장했죠. 네, 포항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년 전 미국에서 입양인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서 발족된 기관이 있습니다. 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그건데요. 후원회장 송병기 목사, 이사장 길명순 권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먼저 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입양아 후원 단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017년에 우리 길명순 이사장님이 입양아가 교도소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면회를 갑니다. 네. 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나도 자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가슴의 아픔을 갖고 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3년 2017년에 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보면 입양해서 미국에 들어오면 다 잘 사는 아주 행복한 나라 그런 데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 길 이상장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단체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입양아들 또 한국에서 힘들게 생활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입양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권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입양아 그러면 모두들 시민권은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죠. 예. 근데 실태를 알고 보면 옛날에는 그 비행기 티켓을 하나 공짜로 주고 입양 어린이들을 3명씩 데려다 줄 수 있는 법이었나 봐요. 예. 근데 그 법은 18세 이전에는 시민권이 부여가 안 됐대요. 18세가 되면 양부모가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었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입양아들과 부모들이 맞지가 않아서 부모가 파양을 하는 경우 또 아니면 입양아들이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랑 아빠랑 살면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화가 나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애들도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경우 또 하나는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내지긴 했는데 사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 3가지 경우로 인해서 시민권이 없이 살고 있는 한국인이 2만여 명, 또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15,000명 정도. 그래서 35,000명 정도가 신분이 없이 살고 있어요. 네. 입양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양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저희가 좀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참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 좀 1950년 우리가 그 6.25 때서부터 그때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지금까지 온 한국의 입양아 수가 35만 명이 됩니다. 근데 35만 명이 되는데 2000년에 지금 우리 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네소타 주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18세 미만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자 입양아들에게. 그래서 그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18세 이상 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일도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또 나쁜 짓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의 인생들이 아주 파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18,000석 2만 명. 그다음에 매년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300명 가량이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부모가 안 맞으니까 나오고 부모의 학대에 못 이어서 나오고 성폭행에 못 이어서 나오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네, 입양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아픈 상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현장 실태를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엄마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곳에 입양을 가게 돼요. 그 입양 간 곳에서도 행복할 수도 없고 네. 또 부모님이 파양을 해서 거리에 나가게 되죠. 네. 또 특별히 저희가 지금 이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입양 주선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군인들이나. 근데 선교사님들이 입양을 하실 때 그 믿는 집안에 갔어요. 근데 믿는 집안에서 정말 아쉽게 잘해주신 부모님도 많죠. 네. 그 중에 이제 뭐 성적 학대나 네.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좀 늦게 왔다고 정말 묶어놓고 개를 풀어넣어서 물어 뜯게 하는 네. 경우. 아이고. 정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살이 막 떨렸어요, 저도. 네. 그리고 또 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뭐를 하겠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의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네. 그냥 정말 안타까운 사람 몇 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아줘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오픈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월 3일 날 2년 반 만에 조이 알라시 한국인 52세예요. 예. 52년 만에 드디어 시민권을 저희가 받아줬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 경우는 6개월 동안 저희가 서류 심사를 했어요. 다 서류가 다 돼서 이제 시민권 신청하면 나오겠다. 네. 그럼 또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한 거죠. 6개월 동안 하나씩 보내줘가지고 네. 결국 이제 6개월 만에 그들이 우리를 믿고 몽땅 서류를 보내서 이제 시민권 신청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이민국의 이민관이 이런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 변호사와 저희 사무장이 이제 사무총장이 휴스턴까지 갔거든요. 예. 갔는데 그 이민관이 저희를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다 심사를 하더니 30분 만에 시민권 도장은 찍어줬어요. 근데 그 조이 알라시가 살아온 52년 세월 동안의 히스토리를 2시간 반 동안 들어주고 예. 이제 시민권 선서하는 날 드디어 저희를 불렀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네. 가서 축하해주고 근데 정말 지금도 안타까운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네. 근데 하나도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5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죠. 예. 앞으로 살 시간보다 더 길었잖아요. 억울하게 그렇죠. 살아온 게. 그러니까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4월 3일 날 선서 후에 4월 15일 날짜로 휴스턴에 있는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스카우트에 갔어요. 예. 지금 워싱턴 DC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네. 정말 2만여 명의 입양인 중에는 네. 제2의 조이 알라시 같이 예.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을 저희 힘으로는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입양인이니까 한국에서는 보내진 나라고 예. 미국에서는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네. 그들의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이도 뭐 제일 많은 애들이 3살, 5살 이때 갔고 네. 지금 조이 알라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갔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아무 의지도 없이 갔으니까 당연히 시민권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저희가 법을 상정했죠. 그래서 통과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올해 다시 상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일을 성사시키면 3만 5천 명 모두가 시민권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방법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을 둘러볼 때 한 사람이 죄가 몇십 가지가 있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부모님들이 이 시민권을 서류를 신청해야 될 만한 서류들을 네.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없어졌어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전에는 네. 그래도 죄를 지면 가서 벌 받고 나와서 미국에 편안히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정치 상황은 뭐 입양이라든지 시민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어려워졌죠. 예.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경범죄 하나라도 문제가 돼서 예. 법에 저촉이 되면 추방이에요. 아. 그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게 이제 한 분은 받았고 네.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저희 단체에서 한 사람 시민권을 받아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10명이 신청 중에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저희가 기도가 절실하고 가슴이 떨리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죄 목록을 변호사 팀들이 한 사람씩 가서 그거를 클리어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하다가 저희가 지면 추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통과시키는 일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 저희가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그 15만여 명이 입양인들과 저희가 이제 그 SNS로 커넥션이 돼 있는데 네.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아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면 치를 떨어요. 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들이 다 시민권을 받으면 전도는 그냥 자동이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서울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선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뭐 밖에 속에서 살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들기면서 아니다. 그건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도 자기가 당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음에 더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 분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그분이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꼭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명도 받고 있어요. 예. 네. 100만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서명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캠페인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에 부치니까 네. 저희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작년 2년 동안 못했고 올해는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은 요즘 어떤 예.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입양해서 잘 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워싱턴 스테이트의 신호범 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을 떠날 때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한국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네. 그러고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영어밖에 모르는데 군대 가 갖고서 이제 휴가 때에 이 뭐 이런 클럽 같은 데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네. 왜냐하면 당신은 유색인인데 어떻게 백인 그게 들어오느냐. 거기서 자기가 유색인을 깨닫고 내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한국 사람인 걸 알고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그 열심히 해서 상호명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그 입양 아들이 또 지금 인생에 망쳐진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당신을 돕기만 하면 인생의 역전은 쉽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00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1 후원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우리 C채널 보시는 분들이 1,000원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저희한테는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도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혈통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5,000명이 다 법제화시켜서 모두 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저희도 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송병기 목사 그리고 길명순 이사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보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남북관계도 또 다른 환절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의 온도차를 잘 다스리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기도가 모아져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